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동 110-15구역 재개발 설명회 사회를 맡은 이종호라고 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재개발 설명회는 유튜브로도 생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원지동 110-15구역 재개발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주체 소개 및 경과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는 지동 110-15구역의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재개발은 신축 아파트인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네 번째는 재개발의 추진 절차 및 관련 법률 검토를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진주체 소개 및 경과보고를 재개발 사업 추진대체 대표이신 조형훈 대표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110-15번지 추진주체 조형훈입니다. 추운 날씨에서 와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경과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정비구역의 해제 처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처분의 근본 원인은 이 사건의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조합이 사업 중인 기책상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주민 등의 갈등으로 인해서 해제됐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2009년 원고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최진태가 2012년 6월 7일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2013년 10월 17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임으로 조합장의 지위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조합의 임시조합장을 선임하기도 하였으나 임시조합장 조합 총회 소집을 한 적은 없었고, 다만 2019년 3월 15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의사 정족수 충족이 못하였던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이 선고되어 이로 인해서 저희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대한 구역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1월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낮은 사업성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수원 화성 역사 문화 보존 지역으로 수원시 전체 면적이 4.2%이고 보존 지역 내 53,889세대 중 10만 7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경기도 조례에서 12구역으로 분류돼 불합리한 규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문화재 현상 변경 구역의 낮은 사업성으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를 신청하였고, 지난 올해 24년 8월 2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12년 8월 2일에 상고 취하를 해서 결국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3년 11월 13일에 수원시에서 문화재청 규제 완화의 협의를 요청해서 지난 23년 11월 13일에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서 3구역으로 조정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가 올해 24년 11월 4일에 역사 문화 보존 지역의 폐지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200에서 500m에 대한 높이 제한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수원 화성 주변에 활성화된 주민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유일한 사업구역 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추진 주체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안자로서의 그 주민 대표도 아니고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년 25년 4월 32일까지 제안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민들 스스로 지금 해서 각각의 지금 저희가 그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성원 먼저 번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수신대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들 하느라 힘드셨겠는데 저는 115-8번지 지동에 살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진위원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영상은 저희 장준희 씨라고 장 PD님이라고 하시는데 유튜브에서 저희들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저희 협조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지동 110-15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제일행정사의 감정평가사 겸 대표 행정사인 김종락 행정상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 이거를 보통 비례율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례율은 뭐냐? 저희가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걸 팔았을 때 그러니까 조합원과 일반 분양 모두 합쳐가지고 총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저희 아파트 신축 비용이겠죠. 그 뺀 금액을 이 상태에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합 그러니까 이걸 종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요걸로 비례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이 넘어가면 사업성이 있다. 1 이하면 사업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비례율을 할 때 이제 종후자산이라고 하는데 사업 완료 후에 그러니까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이라고 이제 말이 돼 있는데 이거 아파트 상가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팔아서 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조합원 분양 수입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냐?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의하면은 종후자산은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구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 거래 사례, 평가 선례 등 및 총 사업비 원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후자산은 여기서 감정평가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종후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반 분양분은 이 평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분양가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여기가 또 나중에 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걸리면 거기에 맞춰서 일반 분양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긴 투기과열지구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이제 일반 분양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역 바로 옆에 중후 S클래스가 평당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한 평당 2,700만 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2,800만 원, 그리고 저기 수원역 쪽으로 가면은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2,700만 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요 정도 시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광교 쪽이랑 붙어 있으니까 광교 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광교 대형 평수 말고 저희 이제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를 기준으로 다 말씀드리면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평당 한 3,700만 원, 광교 센트럴뷰 요거는 3,800만 원, 그리고 광교 에드포레는 평당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여기 호수뷰 나오는 대형 평수는 평당 4,5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저희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보통 2,700에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 시세가. 그리고 광교의 경우 3,700에서 3,800만 원 정도. 요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아파트 지어지면 지금부터 빨라야 뭐 최소 엄청 빨라야 10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때 정도로 봤을 때 일반 분양가 1,800만 원 받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다. 물론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당 한 2,800만 원 정도 보고, 여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 정도 봐서 평당 2,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조합원 분양가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원가를 고려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80%로 했냐. 저도 이제 감정평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제가 뭐 저도 대형단지도 많이 평가해봤고 했는데 보통 일반 분양가에 저희가 한 90에서 80% 정도 평가합니다. 그 조합원 분양가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합원 총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단 600명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뭐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상가 분양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약 총 예상되는 수입이 1조 5,124억 정도 됩니다.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의 경우 일반 분양가의 80%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총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에서 거의 저희가 건축하는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 기타 등등은 저기 제안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기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말고 다른 저기 뭐 설명하시는 분들이 주신 자료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총 지어지는 건축 연면적이 약 3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에 가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한 최소 아무리 못해도 700만 원 중반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역을 따져봤을 때 건축비를 평당 한 800만 원, 85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저희가 총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7,86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저희 용역비 플러스 여러분들 나중에 조합원들 뭐 이자 부담, 그리고 각종 등기 비용이라든가 각종 제세 공과금, 그리고 법인세 등을 다 했을 때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총 건축비의 한 38% 정도 가정했습니다. 그럼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청산자가 있는데 청산자를 지금 얼마를 딱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따가 종전자산이 저희가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0% 정도 업했을 때 청산 평균 단가가 대지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1,300만 원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총 구역 면적에 뭐 20% 정도 가정했습니다. 왜 20%를 가정했냐? 뭐 조그만 뭐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뭐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일부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7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조 1,621억 정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전자산 평가인데, 종전자산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상태의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자산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인근 그리고 이 구역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빌라가 갑자기 지금 매물 나온 거 전용 10평짜리가 2억에 팔린다든가 이런 거는 반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리미엄을 제외한 금액이 여러분들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는, 이게 평가사들이 보는 일반적인 저기 실거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실거래 프로그램을 저희가 저희 구역 외에 인근 지역까지 전부 다 몇 년치 실거래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저희 평가사들이 보는 내부에 있는 전산망입니다. 여기는 실거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종전자산 평가액, 그리고 은행에서 했던 평가액,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했던 소송이나 경매평가액,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보상평가 금액, 이런 거 자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토지, 건물, 그리고 구분 건물 등의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구역면 총 보면은
29,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000만 원 하면은 한 2,9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례율로 산정을 하게 되면 총 분양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그 값을 여러분들의 종전자산을 나누게 되면 1.2, 그러니까 한 1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종전자산이 3억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120%를 곱해서 3억 6천을 쳐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여러분들의 개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더 오른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더 높아진다. 그럼 이 비례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나오면 또 여러 가지 특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공사비가 올라가겠죠. 그럼 공사비가 또 그럼 비례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로서 봤을 때는 비례율은 한 1.2, 그러니까 12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략적인 이제 여러분들 사업성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 이 구역의 사업성은 괜찮다. 왜냐면은 제 여기 말고도 다른 구역도 자문도 많이 해드리는데 대부분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울 제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이렇게 비례율이 1위를 넘어가는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했던 구역이 처음에 200%로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위기 오기 전에 200% 시작했다 지금 76%입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 구역은 상당히 비례율이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왜 재개발 신축 아파트인가에 대해서 그 호환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신 김남빈 감정평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재개발을 시작할 단계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가격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올라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존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옛날에 기존 아파트는 양쪽에 베란다가 돼서 이렇게 판상형으로 돼 있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베란다를 다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기존 아파트는 여기 베란다가 뽑혀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요 베란다를 다 빼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25평형이 기존 아파트의 32평형 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2평 아파트 정도에 살고 싶다 그러면 25평짜리 아파트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 면적이 크니까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죽신이라고 있잖아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면적에 대한 거잖아요. 상대 면적.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주차구역 면적이 기존 아파트는 2.3m라서 이렇게 문이 열면은 부닥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전부 2.5m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신축 아파트는 그 슬라브 두께를 거의 20cm 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층간소음이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랑 기존 아파트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 공동시설이 차이점이 많거든요. 근데 공동시설은 용적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커뮤니티 시설에 돈을 들이면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좋아져요. 커뮤니티 시설들이 어떤 거냐면 뭐 피트니스 센터, 골프장, 독서실, 유치원, 어린이집, 뭐 사우나, 영화관, 그다음에 뭐 아침 밥 주는데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요즘 기존 아파트 가면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베란다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베란다가 확장됐기 때문에 그 단열재가 올해도 또 법이 바뀌어서 단열재 또 보강하고 있어요. 단열재가 기존 아파트보다 2배로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결로 현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창호도 전부 그
유명 메이커 시스템 창호로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봐요. 요게 지금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그리고 요게 커뮤니티 시설의 휴게실, 골프 시설, 뭐 영화관, 어린이 놀이터. 이봐요. 이게 차가 다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앞에 공원이 돼 있고 휘스팅 센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공용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그 다음에 아파트 바닥 구조 아까 얘기했듯이 120m를 갖다 210m로 해가지고 층간소음을 여기 완충제를 집어넣고 층간소음을 거의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이제 져졌잖아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평형에. 그게 지금 집계가 나온 게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25평짜리가 기존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랑 차이점이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서울은 1.4배, 140%, 40% 더 비싸요. 그리고 경기도는 1.3배 더 비싸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5평짜리가 8억이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는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좋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재개발을 하잖아요. 하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피가 붙고 떨어지면은 또 사업성이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축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분양 가격 낮으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성 같은 거는 너무 그렇게 안 따져도 부동산 가격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 지역이요. 5년 이내 아파트 값이 평당 우리는 아까 2,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경기도 전체는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지동은 훨씬 더 경기도보다는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축 아파트에서 좋은 점이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재개발 하시는 분 중에서 좀 걱정되거나 반대하시는 가장 큰 사람 중에 누구냐면은 다가구 주택 가져가지고 맨 위층에는 내가 살고 밑에 층에는 세 주고 이제 세 받아 먹고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그런 게 조금 약간 해소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어떤 여력이 있냐면 이게 보면 우선 첫 번째 아파트를 갖다가 두 채를 받을 수 있어요. 1+1 주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은 한 주택에 두 가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요게 지금 용두동의 롯데캐슬 아파트인데 청량리 밑에 용두동의 롯데캐슬 아파트인데 이게 한 집인데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랑 요렇게 들어가는 입구랑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를 주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살든지 내가 여기 살고 자식이 여기 살든지 이게 한 집인데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받잖아요. 하나 더 받은 거는 25평 미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1+1을 받으면 세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 살고 두 가구 세 주면 되는데 이 세 가격이 아파트니까 굉장히 높다고요. 높으니까 빌라 한 4개 정도 가격은 나오는 거니까 임대하시는 분 중에서 아파트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하면 충분히 임대 소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이런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다들 임대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은 반대를 하시는데 이렇게 임대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가 와서 보니까 추진 주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추진 주체를 선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여기가 지금 여기 부가현 상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이대 밑에 부가현 상구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아직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부가현 상구역이다.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돼서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못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인가가 2011년도에 났는데 이제 실효됐어요.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제 다시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고 있거든요.
16년 동안 사업시행가도 못 나고 이렇게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계속 분규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왜 분규가 일어나냐면 추진 주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임원들 중에서 입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고. 있으면은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조합장은 그 사람을 내쫓아요. 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자꾸 드린다고. 그러면 조합에 일하던 분들이 나가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전 나쁘다고요. 그럼 나쁘다 그러니까는 또 뭉쳐가지고 조합장을 해임시켜요. 그럼 해임이 돼요. 그럼 또 신규 조합장이 들어와요. 그럼 신규 조합장이 또 잘하면 되냐?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16년 동안 여기가요, 아파트 가격이 국민 평균이 지금 22억, 23억 나가고 피가 막 10억, 15억씩 막 붙은 구역이었던데, 이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피가. 이게, 재개발 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추진 주체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다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들어왔는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왔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무조건 재개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추진 주체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또 우리 변호사님한테 설명회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순서로 진행하기 전에 지금 저희 재개발 설명회는 유튜브로도 생방송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네 번째로 재개발 추진 절차 및 관련 법률 검토는 법무부인 지음의 변선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지음의 변선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재개발 쪽만 10년 넘게 저희가 하고 있는 변호사고, 그동안 한 100군데 정도 되는 재개발 조합을 이렇게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지동 재개발 또 새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위기라고 해서 제가 좀 주민들의 뭐 재개발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재개발 절차가 이렇게 쭉 있는데, 처음에 이제 첫 단계가 구역 지정이죠. 구역 지정은 뭐냐면은 재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을 이제 수원시가 정해주는 겁니다. 구역 지정이 돼야지만 그 구역에서만 재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 첫 단계를 하는데, 다만 이제 원래는 이 구역 지정을 이제 수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번 수원시에서 좀 특별히 주민들이 희망하는 구역을 상대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 구역들을 평가를 해서 가장 이제 재개발을 하면 좋은 구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재개발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모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지금 이제 우리 지동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희망하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4월까지 이제 공모 접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원시에 평가를 해서 내년 아마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최초로 이제 1차 후보지를 선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구역 지정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지가 선정되면은 이제 또 구역 지정이라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용역이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상당히 이제 또 내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서울시가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라고 공모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선정이 되면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구역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빨리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는 이제 우리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추진회 위원장과 추진위원들, 이렇게 임원들 선출해서 그 추진회가 재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진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은, 추진위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되는데, 조합 설립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얼마가 동의가 되죠? 4분의 3. 예. 전체 조합원이 만약에 1000명이면은 750명이 동의서를 내야지만 조합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가 추진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조합 설립이니까 75%라는 게 어떨까요? 재개발 75% 동의 의사를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왜냐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내가 있는 상가 그냥 그대로 장사하면서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견해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이 조합 설립에만 뭐 1년, 2년, 심지어 몇 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아니라 조합 주민들이 단합을 잘해서 동의서 빨리 내시면은 심지어 한 달 만에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얼마 전에 이제 금호 21구역이라고 성동구에 있는 이제 그런 조합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75% 동의서 받아서 설립을 하고 이제 선거해가지고 이제 조합장 임원 선출하고 바로 재개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합 설립은 얼마나 주민들이 잘 단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 설립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건축 심의,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수원시랑 그래서 이제 협의하면서 최종 설계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도 대략 한 기간이 빨리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보통 걸립니다. 이것도 빠를 때 얘기입니다. 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이 끝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양 신청. 조합원들이 이제 원하시는 아파트 분양을 신청을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받고요. 그때 이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주는 이제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게 다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보통 이제 해보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이제 구역 지정 된 다음부터 이주하려면 정말 빨리 해도 최소한 6년 이상, 5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좀 사업이 아까 뭐 말씀하신 부가연처럼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어서 지연되게 되면은 뭐 1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재개발한 거는 얼마나 사업을 빨리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아까 부가연이나 혹은 이제 서울에는 음마아파트 이런데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2002년도부터 재개발이가 나왔거든요. 재건축회의가. 근데 지금 아직까지 조합 설립을 이제 겨우 했죠. 20년 정도 걸려서 조합 설립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지역도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주민들은 이제 힘드신 거죠. 비용도 또 많이 드시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짓는 거는 철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공사 한 3, 4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입주는 이주 시작부터 4, 5년 뒤에 입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주까지 하려면은 정말 주민들이 잘 단합해서 했을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개발 구역에서 조금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평가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뭐 이제 준비위해서 이제 나눠드린 설명 자료인데 이제 재개발에서 중요한 건 보통 비례율이거든요. 비례율은 보시면은 이렇게 선정합니다. 비례율은 이제 우리의 재개발의 사업성이다 보시면 돼요. 이 재개발하면은 얼마가 남느냐 이걸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비례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장사는 비슷해요. 사업하는 건 비슷한데 내가 이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 매출이죠, 매출. 이 수입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총 사업비입니다. 이 지출을 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순이익. 결국에는 이 재개발로 남는 이익인 거죠. 내가 아파트 들어가서 받는 모든 분양 수입, 아파트를 팔고 조합원 분양 수익금, 또 상가 분양 수익금 다 포함해서 이런 총 분양 수입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설계비, 용역비, 뭐 조합, 운영비 이런 것도 다 합친 비용을 빼면은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순이익을 우리 조합원들의 자산, 이제 종전 자산 있죠. 현재 조합원들의 주택과 토지 합한 평가액으로 나눈 것이 비례율이거든요. 이게 그거는 이제 우리 재개발 조합의 사업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비례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를 지어서 많이 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비례율이 적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제 별로 안 남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례율이 보통 100%면은 그냥 기본을 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만큼 아파트를 받게 됐다고 봅니다. 이제 비례율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 아파트를 지었는데 원래 내 자산이 뭐 10억이었는데 비례율 70%면은 이게 7억이 되는 겁니다. 이 비례율이 역으로 200%면은 10억이 2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합의 사업성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 비료를 계산할 때 이제 분양 수입은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서 발생하는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수익금, 특히 이제 조합원 분양 수익금, 일반 분양 수익금, 우리 임대아파트 매각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총 분양 수입으로 보는 건데,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준비해서 요 이제 안내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분양 수입에다가 조합원 출자금을 집어넣었어요. 이 출자금이 뭐냐면은 현재 조합원들의 부동산 자산이 출자금이거든요. 근데 이 출자금은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은 아파트를 팔아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매출인 거지, 이 출자금은 우리의 자본금이거든요. 이것들은 보시면 이제 이 밑에 분모로 들어가서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준비해서 마치 이제 우리 재개발의 분양 수입인 것처럼 넣으면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총 분양 수입이 많은 것처럼 부풀려지게 돼요. 실제는 빼야 되는 건데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는 비료율이 실제보다 많은 걸로 부풀려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우리 지동 재개발의 사업성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 좀 이제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출자금, 특히 이제 이 종전자산 평가액은 총수입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면은 내가 내년 혹시 돈이 분담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계산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제에 대해서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은 일단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한테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보통 이제 조합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보통 쌀까요? 비쌀까요? 대부분 싸게 합니다. 이제 싸게 해야지 그만큼 우리 조합원들 혜택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죠? 싸게 하는데 얼마나 싸게 할 거냐는 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이 비료율이 높아서 이 사업성이 너무 좋다. 우리 조합은 재개발하면은 이익이 많이 남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조합원들이 싸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 분양가를 높여서라도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거니까 공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공사비를 조합원들 분양가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평가사님께서 분석하신 거로는 비료율이 120%니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120%면은 비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 예를 들어서 이제 33평이 6억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 있잖아요. 이 권리가액은 뭐냐면은 내 부동산 가격, 내 집이랑 토지랑 건물 가격을 합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종전자산 평가액이거든요. 이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료를 곱한 가격이 이제 권리가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종전자산 평가액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5억이면은 아까 비료율이 120%면은 곱하기 120 하게 되면 권리가액은 얼마죠? 6억이 되는 거죠. 그죠? 5억 곱하기 120%면은 6억이죠. 그럼 6억에서 6억이 내 권리가액이니까 아까 조합 분양가가 6억이었잖아요. 그럼 분양가, 그리고 내 권리가액이 6억이면은 내 분담금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 공짜로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분담금은 작아지게 되는 거고, 이제 종전자산 평가액이 좀 작은 분들은 이제 그만큼 비료를 좀 곱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작으니까 분담금을 좀 더 내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가 크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이 종전자산 평가액도 많이 나오고 또 비료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혜택을 봐서 아파트를 싸게 받으시는 거고, 또 혹시 만약에 내 종전자산 평가액이 뭐 10억이 넘어요. 크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권리가가 권리가는 비료율 120% 곱하면 12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3평 아파트가 6억이니까 남는 돈 6억이 되는 거죠. 6억을 돌려받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파트를 받고 또 돌려받는 분도 계시는 거고, 금액이 작은 분들은 좀 분담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재개발로 인한 조합원 아파트를 각각의 이제 현재 부동산 상황에 맞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신 분은 크신 분들대로 어쨌든 혜택을 보시고, 작은 분은 작은 분대로 이제 어쨌든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싸게 받으시니까 이득을 보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쨌든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분담금 설명은 아까 평가사님 했던 거와 같은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 일단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자리 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앞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33회 14번지 이승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동에서 태어나서 지동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년 전, 13년 전에 재개발 시작을 할 때에는 그때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게 했냐면 30평의 땅을 갖고 있으면 30평의 아파트를 줘주고도 돈이 남는다. 그거 통장에 다 집어넣어줄 거다. 그래서 다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생겼어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때까지 반대를 했는데 제가 설명드릴 그런 사람하고 아닌 분들이 여기 조영훈 씨, 김성원 씨가 계시는 바람에 참석을 했어요. 네, 지켜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주위들이 비례인 숫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집을 30평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겁니다. 여기 노인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진 걸 집 한 채 달랑 있습니다.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하고 얘기가 또 달라요. 필요는 얼마 남네 이건 문제 아닙니다. 지동 위치 좋은 거 알아요. 환경 좋은 거 알고 도시 좋은 거 다 압니다. 낙후되어 있어요.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내 집 날리면서까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서 지금 30평 갖고 있고 50평 갖고 이런 노인들 혼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파트 들어갈 때 돈 투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아까 보니까 1,000만 원이라고 그래. 지금 1,000만 원 안 쳐줍니다. 근데 1,000만 원 쳐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아파트 값이 아까 1,700, 1,800이라고 어떻게 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좀 들어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000만 원도 안 쳐주지만 지금 지동집 1,000만 원씩 팔았으면 잘 팔은 거예요. 네, 저희들 목표가 그거예요. 지금 있는 땅값 1,000만 원, 1,500만 원 쳐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1,700, 1,800 들어가는 거, 뭐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왜 반대했어요? 500만 원 쳐줬다고 500만 원 땅값을. 근데 그때도 위원장들이라든가 조합 임원들은 괜찮다고 하자고 그랬다고. 500만 원 쳐줘놓고. 에? 앞에 동네 사람도 600만 원 쳐줬어요. 지금 울상이에요. 저 주변 사람도 앞뒤 동네 사람이니까 다 잘 알죠. 지동 사람들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 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이 땅 평수를 갖고 내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 땅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땅을 갖다 팔아가지고 아파트 주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 잘 몰라요. 그냥 아파트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믿고 의지를 하고 임원들한테 맡겼더니만 임원들이 알고 보니까 건설업자, 투기꾼, 부동산업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나중에 전과자. 전 조영훈 씨나 김성원 씨가 그런 사람 아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에 종전에 이 지동에서 겪었던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또 조합에 설립됐을 때 똑같이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시에서라든가 어떤 틀은 따로 없는가. 견제하거나 이걸 감사하거나 해줄 수 있는 이 틀을 전에는 아무 무법천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12년 동안. 월급은 다 타갔어요. 돈 다 받아먹고 자기들 쓸 거 다 썼어요. 총회한다고. 도장 받아다녀서 15만원, 20만원씩 막 주면 돈 막 썼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에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이거 내 집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지난번 놈들 다 사기꾼이들인데 자기 집 지분은 3% 5%만 딱 걸어놓고 자기 이사 가서 살면서 여기 걸어와서 여기서 이사 행세하고 위원장 행세하고 부위원장 행세하고 월급은 집 앞대로 다 받아먹고 정에 한답시고 몇십만 원씩 다 때려먹고 끝난 다음에 다 회식해 처먹고 이런 경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두 가지만 해결하셔서 큰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분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거는 네. 그 재래행정사의 김종락 행정사님께서 답변 네, 주시죠. 첫 번째는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맞아요. 네, 네, 잘하시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약속 못 드립니다. 아무도 약속 못 합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누가 와서 당신 땅 30평이 있으니까 30평 아파트 들어가지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들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내가 사장이 돼서 다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대표 조합장을 뽑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내 집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누가 와서 뭐 당신 뭐 있으면 뭐 바꿔주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1,000만 원 얘기하시잖아요. 그 물론 여기 어떤 평가사님이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쭉 시세를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요즘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그래도 회복 추세에 있고 저희 평가한 사례들도 있으니까 뭐 잘 나오면 뭐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만약 종전자산이 여러분 떨어진다 그러면은 비례율이 올라갑니다. 아까 이게 저희가 분모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2천 몇백억인데 그게 1,000 몇백억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비례율이 올라가서 여러분 권리가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종전자산이 높게 나오기를 바라는 게 뭐 여러분들의 마음인 건 저도 잘 알지만 그건 평가사님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사업성이 괜찮으면 종전자산도 평가사님들이 많이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평당 6억가 아파트가 지금 25평이면 2천만 원씩 치면은 5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근데 그게 여러분들 가격이 5억인 거지 시세가 5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 6억짜리겠죠. 6억이나 6억 5천짜리 여러분한테 5억에 주는 거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진행하면은 그런 구체적인 안들도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내가 분담금이 2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억짜리면 3억짜리면 내가 30평이면 3억 받으면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아파트는 6억 5천짜리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은 실제로는 5천만 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가가 25평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5억이죠, 아파트. 여러분 5억에 받아가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사장님 땅이 30평이에요. 근데 평당 1,000만 원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3억이죠. 네, 2억이 빚이 맞죠. 그죠? 근데 그 5억짜리 아파트가 실제로 5억짜리가 아니고 시세는 6억 5천짜리를 여러분한테 5억에 주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으니까. 일반 파는 거는 시세는 6억 5천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들어간 돈은 물론 2억을 현금을 내긴 하지만 실제로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1억 5천을 싸게 산 거기 때문에 실제 돈은 5천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그 2억을 빚을 갚아 나가면서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건 알아요. 이제 인천이나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많은 데가 있어요. 요즘 한창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유행했어요. 상업지역에 거의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건축업자들이 여기 와서 신축을 다 막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은 아예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해요. 당장은 내가 피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봤는데 이제 부동산 경기 꺾이면서 이제
좀 주춤주춤 하잖아요. 가로주택은 구역 지정 같은 게 없거든요. 가로주택은 바로 조합 설립 인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있지만, 만약에 지금 반대해서 여기 다 풀려서 이제 빌라업자들이 많이 와서 막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축 연한 평균 연한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모하는 거에서 그거 다 떨어져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려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아예 여기 재개발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몇십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땅이 크고 편하게 사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집이 좀 불편하고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저기 길게 줄 엄청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여러분들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네. 이 점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변호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신 거죠? 네. 일단 이제 조합장님들이 이제 뭐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무리를 많이 일으키거나 또 비리가 있는 분들도 많으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잘하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여기 이제, 지동은 어쨌든 아직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몇 가지에서, 개선을 만들어 놨어요. 개선점을.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지분의 몇 프로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전체가 100평인데 지분은 5%만 가지고 있는 분이 조합장이 된다라든가 이런 분이 계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공유지분 같으면 이제 가장 큰 지분권자만 조합장 후보가 될 수 있게 바꿔놨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원주민이 아닌 분들 이제 조합장 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최소한 5년 이상의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조합장이 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아예.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쁜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 어렵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법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조합장을 뽑는 거는 조합장이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은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으시는 거거든요. 조합장들 후보가 여러 번 나오시면은 그중에서 제일 좋은 분들 뽑으시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재개발 지역은 또 원주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조합장들이 나 후보가 어떤 분인지를 대체로 잘 아세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잖아요. 이분은 어떻다더라. 이분은 믿을만하다. 이분은 좀 약간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분을 뽑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더라도 선거에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지만 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투표로 뽑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가장 우리 조합을 깨끗하면서도 능력 있게 하실 만한 분을 뽑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요. 네. 지금 그 조합장 문제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것 중에서 지금처럼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틀이 있는 것처럼 쥐들은 이런 뭐 숫자 계산이라든가 남고 모르는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조합 설립 그거 하고 최근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시에서 관여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 믿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어떤 커트라인 같은 거 없습니까? 그냥 여기 주민들만 되면은 주민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그냥 막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몇 프로테지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 넘는 아파트는 질 수 없게 한다든지 이건 주민들이 너무 손해를 본다든지 이걸 시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건 없나요?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수원에서 한 20군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동의서를 주민들한테 받을 때 수원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조합에 계신 분들도 추진하시는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고 그 당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아파트 집 한 채에 아파트 한 채 주고 플러스 돈도 주겠다. 이래고 감정평가금에 평당 700만 원이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힘은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 인가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00~500씩 안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는 뭐냐면요. 추진 주체들이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죠. 동의서만 받기 위해서. 그 이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감정평가사님을 왜 여기 이 자리에 모셨냐면요. 사업성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과연 종전재산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해줄 것인가. 이 수원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이인이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감정평가사님들한테 현상 이루어지는 사항을 해서 기초 자료를 뽑은 겁니다. 저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세빛교육 1기 졸업생입니다. 수원시에서 재개발 교육을 하는 거.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동의서를 낼 때 너무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얼마가 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재개발을 하고서 동의서를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과거처럼 또다시 그러한 길을 걷고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개발이 가장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원시가 답변을 하기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자기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신청서에 그 비례율 기준이 들어갑니다. 이게 잘못될 경우 수원시에서 심의위원회나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커트시킨 걸로 합니다. 이게 정중이 아니라 주관적인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22에 12 김춘식입니다. 궁금한 게 지금 옆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전에는 제가 사실은 화성행궁 지구단위구역입니다. 수익이 안 나는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이 문화재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수익이 무지하게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현재 용적률은 몇 프로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공청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원시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여기 지동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역사문화보존지구의 폐지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저희가 2009년 5월 14일 때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저희가 최고층 수가 15층 이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용적률이 191%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현상 변경 구역으로 낮은 사업성 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작년 2003년 저희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뭐였냐면 김포 장릉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김포 장릉지구에서 거기서 25층까지 집을 졌는데 문화재청장이 그 시행사 세 곳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거기에 관련된 과정에서 25층 전에 10층까지 다 까시라고 철거하라고 이제 명령을 또 내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문화재청장이 그 시행사하고 저기에서 그 공사 중진 명령하고 고발 조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작년에 11월 30일 날 확정 판결이 있는데 문화재청장이 재량권 남용으로 그 문화재청장이 패소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12월 21일 날 수원시에서 저희가 1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가 작년엔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3개 구역을 어떻게 나눴냐면 200m까지는 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200에서 500m 사이를 3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을 있다가 작년에 그러다가 올해 6월 달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12월 3일 날, 11월 4일 날 수원시에서 그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공청회를 했는데 최고층 수가 20층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이제 수원시에서 얘기한 게 비례율이 168%라고 제가 공청회 자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사문화보존지구 중에 저희가 총 지역 중에 여기가 그 중에 저희가 유일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구역 폐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자리고
저희가 비례율이 얼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에서도 168%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여기 조합원 해가지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토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걸 과소토지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도로부지나 나대지일 경우 60회배 이하는 실질적 분양권이 없습니다. 이제는. 평으로 치면은 20평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65회배고요. 90회배고, 인천 같은 경우가 같이 60인가요? 네, 인천 같은 경우도 60이고, 수원서 장년가장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저기 19역이나 수원의 기타 지역들은 다 1배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다 조합원들, 즉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사장님께 말씀하셨는데 30평 갖고 30평 그 입주가 안 된다면 이 사업 하나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경률이 200% 이상 되면은 30평 갖고 30평은 돈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여기서 각주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면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도 시행을 하고 오래 해봤기 때문에 여기 사업지는 30평 가지면 30평 입주가 그냥 돼야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사장님 말씀대로 30평에서 30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 30평을 하면 만약에 평당 1,000만 원이라면 3억이잖아요. 지금 말씀 잘 알았죠. 아까 저 설명하는데 예. 이것이 만일에 개발이 돼가지고 예. 막 부가가치 뛰어서 막 그러니까. 인프리 복구하면은 그 값을 따질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각자가 다 이 사업자들입니다. 개인들이. 그럼 개인들이 내 재산 갖다 놓고 공사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충분한 어떤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나중에 뭐 피가 복구해서 얼마짜리 된다. 그런 개념으로 계산하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종전자산이 지금 1,000만 원에서 30평이 3억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주위에 그냥 신축 말고 그냥 구축 그냥 기존 아파트 32평짜리가 만약에 시세가 7억이든 8억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암만 재개발이 좋다고 해도 내가 지금 3억을 가진데 재개발이 딱 끝나고 7, 8억으로 딱 바뀌면은 참 좋은데 그러려면 용적률이 200%, 300%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한 5, 6%를. 얘기 빨리빨리 합시다. 저 말고 또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는 게 더블로 남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3억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6억짜리 아파트 들어간다면 더블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서 더블까지는 못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돼요. 어려분이 설명하실 때 네. 여기 지금 그 용익비가 35%가 지출이 된다 하던데 그러면 토지 원가의 35%입니까? 전체 매출의 35%입니까? 총 직접 건축비의 38%를 제가 예정했는데요. 네. 거기에는 뭐 예비비도 있고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이자 있죠. 네. 이자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면은 여러분들이 권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분담금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주고 주인님들한테 빨리 넘겨주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수익률 있잖아요. 수익률 계산한 거. 비례율. 네, 비례율이 120%였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매입과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입에서는 약 1조 5천억 정도? 네.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던데, 네. 그거는 분양, 총 몇 세대 분양에 대한 매입인지, 몇 층까지 짓는 거에 대한 계산인지 좀 알고 싶고요. 총 몇 세대, 그러니까 몇 세대에 대한 계산인가요, 그게? 제가 받은 거는, 그러니까 받으셨다는 게 어디서 아니, 받으신 거죠?
자료를? 예, 가설계안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잠시만요. 죄송한데 예. 평당 2,800만 원이라고 지금 잡아놓고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몇 세대, 그러니까 고층을 몇 층까지 지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며 몇 세대까지 좀 안 나와 있나요, 그건? 세대를 제가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네. 전유면적 기준입니다. 네. 임대아파트 전유면적 39제곱미터 102세대. 분양분 39제곱미터 58세대, 59제곱미터 863세대, 84제곱미터 920세대, 그 다음에 108제곱미터 62세대 해가지고 총 2005세대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를 기준한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전부 84제곱미터를 분양받고 나머지를 전부 일반 분양한다는 가정입니다. 이건 순순히 가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을 네. 지금 가정 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변동사항이 많이 클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더 클 확률이 크다고 봐요. 솔직하게 금액이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적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서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네. 나왔는데 네. 총 층수도 안 나와 있어요. 몇 층까지 짓는 건지, 지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자료는 제안자 1호인 김명종 씨가 주민들한테 발송한 자료를 갖고 뽑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건축 설계사들하고 이런 거를 조율할 경우는 설계사 자체도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경비업체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김명종 씨 자료가 설계 회사에서 뽑은 자료를 근거로 믿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매출 부분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김명조 씨만 알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어디서 예. 산출했는지는? 예.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모르시는 거고. 예. 그럼 이 자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그 논의는요. 네네. 지금 현재 그 매출, 어차피, 좀 전에 얘기하신 거는. 네. 그 논의 자체는. 네. 김명종 씨가 자료를 뽑으신 걸 기초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는 추후, 추진이 구성되고, 거기서 뽑은 설계사가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뽑는 거는 계략적이라는 거가 항상 전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이라는 게 참 불분명해서 그래요. 이게 명확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것도 제가 잘 알고, 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변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저도 잘 알지만. 그래서 이 자료, 처음부터 자료라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 나와야 그나마 추후에 변동폭이 좀 적어들 거라 그래서 저 질문을 드린 거고, 근데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또 하나, 그다음에 지출 비용도 보면은 건축비가 85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놨는데, 이건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거, 이것도 모르시겠네. 아파트 짓는 건축비인지, 아니면 기반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추후에 도로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지, 이제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만, 이제 보상비도 마찬가지예요. 보상비도 아까 감정평가를 받고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1,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략적인 금액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걸 다 대략적이면 이게 사업이 참, 그 변동폭이 너무 커서. 잠깐 중간 얘기인데, 어차피 저희가 뭐 이거 처음 이런 거만 뽑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바로 이런 걸 뽑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재개발 구역이든지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용역을 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용적률 나오면 층수 전체 대지 면적의 건폐율 용적률 해가지고 어차피 다 건물 짓기 전에 다 가정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늘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자료만 조금만 하다 용적률하고 맞추면요 거의 저희 베이스가 맞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자료를 김지명 씨라는 분한테 자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신뢰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자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각각 십시 일반을 내서 제대로 된 설계업체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용역비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산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여쭤봤자 네. 지금 뭐 설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네. 대충 이렇게 가겠다는 구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저 원룸도 이 동네 많이 있어요. 그 세입자들이야. 그 사람들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문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세입자는 이사비하고 주거 이전비를 줘요. 첫 번째는 주거 이전비가 좀 금액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아파트 임대 아파트 짓거든요. 그 임대 아파트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전번에 내가 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세입자분은 뭐 이주비를 2천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 2천만 원이 뭐냐면은 여기 토지주들의 그 자산이요. 맞아요. 그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을 되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끔 뜯어 고칠 연구를 해야지. 법대로 하면은 그 되겠어요? 설명드리면은 이제 세입자 주거점이 있긴 한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구역 지정을 하기 3개월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철거할 때까지 살아야 돼요. 보통 10년 이상이거든요, 이 시간이. 거의 뭐 짧으면 5년, 6년 동안 쭉 구역 내에 산 분들만 받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세입자들이라는 분들이 한 구역에서 이렇게 뭐 7년, 8년, 10년 이렇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제 2년, 3년마다 또 이사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해보면은 세입자 중에서 이 주거점 받는 분들은 전체의 20% 이하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 예. 명도를 하려면은 예,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그 돈을 들여서 이주비를 주냐 이거예요. 이제 법에서 어쨌든 이제 거주를 오래 하신 분들 아까 말한 재개발 구역 지정 되기 3개월 전부터 2주 때까지 보통 이제 6년 이상 쭉 사신 분들은 주거점이 주게 돼 있고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주게 돼 있어요. 다만 이사비만 이제 가구당 한 100만 원 내고 주게 돼 있는데 안 나가시게 되면 이제 보통 재판으로 이제 소송을 해서 내보내게 되죠, 그런 분들은. 그러시고 앞으로 일이 잘 돼가지고 건설사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 입찰을 할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예, 시공사 선정하는 거는 어쨌든 시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액도 제일 크고 또 주민들은 또 아파트 브랜드도 중요시 여기시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시공사는 반드시 공개 입찰로 하게 돼 있고요. 경쟁 입찰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선정할 때 반드시 주민들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주민들 투표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다 직접 정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은.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중에 그 지금 기본적인 자료가 김영종 씨인가 뭐 저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 자료를 아마 기초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문화재 관련돼 가지고 그건 해소된 걸로 해가지고 다 짜여진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같이 그쪽이나 이쪽이나?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 그 설계 쪽은 예. 지금 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도 십시일반 걸어서 해야 되는데 해서 그렇게 됐다. 금액이 크고요. 예. 그거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해 본 걸까 거의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지러워졌어요. 김명정이라는 분이 건설업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뭐 40%가 고쳤네, 50%가 고쳤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촉을 하고 막 걷어다니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그 조영호 씨, 김성호 씨가 나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질이 다르다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전 뭐 신뢰가 가야 당연히 이분들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정가도 없고 그다음에 이따가 지난번에 2번도 아니었어요. 순수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 말고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시되는 거는요. 그분들하고 다른 거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비례율을 뽑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전문가를 감정평가사나 기타 변호사한테 의뢰해갖고 그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김영정 씨가 비례율을 얘기한 157%는 아까 얘기한 출자금이 포함된 겁니다. 즉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비례율 157%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합원 분양가 1,3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한 결과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였고요. 그런 부분, 즉 과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2009년도에 여러분들한테 2009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행위하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구역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한테 6개월 동안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수원시가 기간을 줬습니다. 이 기간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자료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동의서를 내야지만이 중간에 멈춤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그러한 기간을 준 거라 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더 설명을 갔을 겁니다. 오늘은 추우셔갖고들 김장들 하셔갖고 많이들 못 오셨고요. 또 많은 오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저희는 오늘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꼭 동의서를 많이 받아서 제출할 겁니다. 내가 저 주민들 다들 모인 자리에서 한 가지 내가 제안하겠는데, 이거 자꾸 그 남의 걸 김영중 씨가 한 그 가설을 가지고 확실한 답을 못하고 하니까, 내가 우리 저 거래하는 설계사가 있어요. 설계사를 가설기를 한번 빼봅시다. 어때요? 그래야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고 본설계 가도 대동소이해요. 가설기 하는 거나. 제가 제가 그 제안자로서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좀 힘든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까지만 하는 거고요. 또 앞서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설계를 뜨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가설계든 뭐든 여기 오신 분들 감평사님이나 막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저희한테 여기에 어느 한 기부 형태로 저희한테 와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계약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영상에 다 녹화가 되고, 근데 다만 가설계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거는 잘 몰라서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설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계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일단 그 뽑아다 할 테니까 예. 그걸 가지고 예. 여기 지금 사장님 말씀한 대로 아까 저기 있잖아 30분째 못다. 그럼 가설계 해야 답이 나온다 이거야. 예, 맞습니다. 답을 해줘야 주민들이 믿고 좋습니다 합시다 하지. 지금 말씀한 대로 30분 몇 당 가지고 있는데 30분 못 들어간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가설을 해 가지고 예. 해야 30분 갖고 30분 들어갑니다. 답을 예. 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 더 논의하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추후에 말씀드린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설계한 거 아니에요? 가설계인데 보면은
좀 많이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소식지에 온 거 보면은, 예,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전 나중에 이런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번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참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힘인데, 과연 이거가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설계를 꼭 줘야 된다 조건 없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설계를 갖다가 줘도 공개처할 거 아닙니까? 예. 참여해요. 근데 조건 안에서 주는 거지, 무슨 이 설계를 줄 테니까 가서 해라고. 그 조건 아니니까 그런 거 연기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회사 뽑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를 나중에 추후 선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과거의 문제점 갖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조합장들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보면은 건설회사를 겉보기에는 공개 입찰이라고 해놓고 뒤로서 다 짜옹해갖고 뽑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의 아까 차이점이 주민들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공사비에서도 진짜 뽑지 않은 업체들을 많이 뽑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특히 제가 꿈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여기 주민들 나중에 대의원들 뽑을 겁니다. 60명. 이분들 좋은 사람들 뽑아갖고요. 절대 5만원, 3만원 받고서 서명 결의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참석해서 그분들이 대의원을 구성을 잘해서 의견 결정을 해서 하다 보면은 도둑질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재개발 구역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의 모든 구역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특히 관심 있게 오신 분들은 나중에 꼭 대의원들 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금 제안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추후에 이제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하고 사업시행과 관리 처분은 그런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비구역을 지정이 되는 이후에 좀 더 주민들이 협조해서,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지금처럼 다 물어보시고 확인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쪽하고 저희가 다른 것이고, 저희는 지금 있는 것처럼 영상의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장준희 씨, 장 PD님이란 분이 그 기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공개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저분들과 저희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다만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성 좋으니까, 사업성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들은 여기 토지증수한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사님, 간평사님이 나름대로 여 분야에서 좀 다른 분들을 섭외를 해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 관련돼서 이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와 시공입니다. 비용은. 그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장님께서 저도 이제 일례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설계업체에서 여러 가지 설계안을 줍니다. 실제 재개발은. 왜냐면은 지금은 여기 다른 분이 가설계를 저희 준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주력 평수가 84제곱미터랑 59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 설계 자체도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어떤 데는 59제곱미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9제곱미터를 거의 없애고 84제곱미터로도 많이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업성이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평형에 따라 분담금이 어떻게 낼 거냐, 그 다음에 추첨했을 때 내가 84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냐, 59를 받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하시려면은 많은 비용을 주고 여러 가지 설계안을 한꺼번에 뽑아와서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솔직히 여기 비대위 아시잖아요. 육구역에서 비대위 할 때 저를 제가 행정사 할 때 만나가지고 와서 좀 이거 한번 해달라 해서 이제 온 건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비용이 안 드니까 제가 다시 말씀 한번 이렇게 한 드릴게요. 겁니다. 그 내가 설계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한양아파트도 문화재 심의를 해줬고 여기 중원건설도 문화재 심의하고 설계한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쓰는 친구인데 일을 잘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보자 한 소리지. 그건 무슨 뭐 아무거나 와서 설계사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가설계를 한번 빼주라. 아마 내가 지금 와서 뭐 돈 한번 해줍니다. 내가 시키면.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술 한잔 사주시고 설계안 여러 개 뽑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 저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재개발되고 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 이제 대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노령층이고 기존 뭐 평수도 한 20평, 3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시가로 따지면은 지금 뭐 1,000만 원 해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조합원 한 6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마이크 대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600명 정도로 잡았는데 그분들 중에 이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게 분양가 2,800만 원인데 80% 하면 2,240만 원 해가지고요. 32평 하면 7억 1,8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분양받은 보상금 받은 게 한 3억 정도 되면 4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그 4억을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모아놓은 돈 가지고 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정도 다른 데서 이렇게 저기 한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수익성 뭐 비례율 해가지고 1.2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거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입주가 가능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반대하시는 거고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 중흥아파트 지금 재개발돼서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입주할 텐데 그 기존에 살던 분들 중에서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하는 게 지금 3억짜리를 3억 6천만 원짜리 만들겠다고 재개발을 과연 해야 되는 거냐. 1.2지 않습니까? 그럼 내 지금 자산이 3억짜리인데 1.2를 만들겠다고 그 재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월세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월세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개발해서 아파트 들어가면 월세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저는 반대를 계속 할 겁니다. 이 상태라면. 네. 아마 다른 분들도 거의 입주를 못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재개발해서 들어와서 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 건데 이 돈을 받아서 딴 데 가서 내가 살 곳을 찾을 수 있냐 이거죠. 없어요.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다 각자 입장이 다릅니다. 누구는 몇백 평을 갖고 있고 누구는 빌라를 가지고 있고 각자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저분은 뭐 임대료를 받고 있고 하지만 아까 가정을 말씀하셨는데 뭐 3억 만약에 3억이라고 치고요. 그게 3억 6천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비례율에 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거기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거래되는 빌라들 보시면은 예전에 뭐 1억도 안 됐던 빌라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빌라들. 예, 실제 거래를 파악해보면 1억 뭐 7천, 8천. 그게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만약에 내가 땅이 너무 작아서 만약 20평밖에 안 갖고 있어서 단독주택이 작아서 집을 못 들어간다. 빚이 너무 많아진다. 그런 분들은 보통 프리미엄을 받고 팝니다. 근데 다만
우려되는 건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빌라업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그런 땅들은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다 다른 거니까 이런 자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자리인 겁니다. 뭐 여기서 뭐 하면 좋지만 아마 누구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100%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다른 구역보다 뭐 사업성도 괜찮고 하는 것처럼 저는 판단이 되는데 뭐 나는 솔직히 뭐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 돈 잘 받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반대하실 거예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100% 되면 좋지만 그런 구역은 어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한다 그랬다가 뭐 사장님 말씀처럼 뭐 이런 뭐는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맞고 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저희는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보시고 판단하시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예. 조금 좀 어려운 부탁인데요. 지금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3억 가진 사람이다 그럼 3억짜리 아파트 줘주면 안 됩니까? 그게 설계가 안 나와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가장 저도 이제 과거에 반대했고 가장 고민되는 점이 전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각자 다 틀리고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의사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된다. 대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현 시점에 가장 근접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종전자산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여기를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5년 뒤를요. 수원시에서 계속 이 구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으나. 시에도 안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주민들한테 한 번쯤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이겁니다. 앞으로도 현 시점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뽑을 수 있는 자료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성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심각한 문제점이 이로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도 알다시피 비례의원 우리가 재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출자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비례율이 157%가 뽑아졌습니다. 출자금을요. 그래서 출자금을 빼고 나면은 수익 부분에서 출자금은 2,600억을 빼고 나서 계산을 하면 57% 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은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 부분이 잘못 착오를 했거나 계산을 잘못했다 생각하면은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실수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건축업자시거든요. 건축업자분이 수익 계산, 수익과 지출 계산 못할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 계산에 따라 보면은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주민 동의서만 받기 위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특히나 조합원 분양가 1,300만 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자 아까 말씀하셨죠. 조합원 분양가는 누가 정합니까? 수원시에서 정합니다.
즉 동의서를 받기 위한 자료만 제공했다는 거죠. 과거와 똑같이. 저는 재개발을 주민들이 동의서 한 장 한 장을 신중히 파악하시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여야지만이 그 동의서로 인해서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멈춤 없는 재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가장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있으시면 받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마이크 좀 평단가가 아까 감정평가에 1,000만 원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계속 재개발로 묶여가지고 공시지가도 되게 낮고 그리고 주변에 매매 거래가 별로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1,000만 원을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 확실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원시에서 뽑아서 두 군데 평가사님이 하실 건데 제가 왜 1,000만 원으로 판단을 했냐. 그러면 저희 구역 외에 인근에 재개발 안 된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주변에 네. 다른 동에 비해서 지동이 현저하게 네. 매매 거래가도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면 낮을 수도 그러니까 평균.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평균은 누구는 바깥쪽 길에 붙어 있고 넓은 길에 붙어 있고 누구는 안쪽에 붙어 있고 그렇지 그거야 않습니까? 당연한데. 네. 그럼 안쪽에 붙은 거는 1,000만 원이 안 되겠죠. 맹지나 뭐 맹지 비슷한 거는. 그러면 길가 쪽이 최대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평균이요, 평균. 평균을 말씀드린 거고 또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 실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은행의 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사 저희 보는 또 시스템에는 그런 게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 2년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평가가 그때 정도 되는 빨라야 2년에서 5년 사이에 평가를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가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인근에 보니까 다 재개발돼서 마땅히 빌라업자들이 그러니까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땅값이 조금 예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니까 제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사님들이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평가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사업성이 괜찮으면 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합장은 뽑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대의원들 다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평가사님한테 여기 사업성 좋으니까 종전 좀 많이 해달라고 막 압박을 합니다. 실제로 평가를 하면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괜찮을 때는 종전자산을 올려서 최대한 그러니까 왜 종전자산을 올리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종전자산이 작으면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법인세 절약도 할 겸해서 높여달라고 그런 부탁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뭐 저 금액을 약속될 권한도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인 거고 결국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근데 남한테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나서서 그때 평가할 때쯤 되면 여러분 스스로 사업성 다시 다 확인해보고 군데군데 또 다 정기총회나 뭐 임시총회 할 때 여러분들한테 사업성 브리핑 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의견 제시해서 종전자산 평가 높게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또 부가에서 얘기하면요. 감정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은행 담보를 해서 이제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담보평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슨 택지개발 같은 거 하거나 뭐 주차장 만들거나 도로 넓히면은 또 땅 같은 걸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격 낼 때는 보상평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권리 가격을 내는 거예요. 권리 가격 내는 거를 종전자산 가격이라 그러거든요. 그 종전자산 가격에다가 비례를 곱하면 권리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전자산 가격은요,
그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쁘면은 종전자산 가격은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종전자산 가격은 꼭 시세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시세도 반영을 하지만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사업성이 지금 좋은 구역이거든요. 사업성 좋은 건 그냥 하나만 봐도 알아요. 조합원이 600명인데 아파트를 2,000세대 짓는다 그러면 600명 다 가져가도 일반 분양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지으면은 일반 분양이 한 200~300세대도 안 나오는 구역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럼 사업성이 좋으면 그 사업성을 반영해서 종전 가격을 내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높게 나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1,000만 원이냐? 아니, 사업성 좋으면 1,200도 할 수 있고 1,300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전 가격이에요. 여러분 권리 가격. 꼭 시세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예. 그러면은 추가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추진단체 사무실이나 추가로 또 저희가 앞으로 두세 번 정도 설명이 또 예정이니까 그때 와서 좀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으로 수원지동 110-15구역 재개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